이론 강의 18, 19, 20강 입지론에 대한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집 70페이지 펴보시고요. 1번 다음을 모두 설명하는 입지 이론은 자 운송비 관점에서 특정 공장이 원료 지향적인지 또는 시장 지향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원료지수의 개념을 사용한다. 우리 원료지수 배웠었죠. 자 최소 운송비 지점, 최소 노동비 지점, 직접 이익이 발생하는 구역 요거만 보고도 우리가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는 걸 알겠죠. 발생하는 구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소 비용 지점을 결정하는 거. 그래서 원료지수도 사실 배버 이론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최소 운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운송비의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것이 저희 등비용선은 여러분들이 요게 좀 출제가 요즘에 잘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야 돼. 예전에 그림으로 딱 한 번 나왔다가 거의 한 10년 동안 안 나오다가 이렇게 가끔가다 말로 하나씩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34회 때 정답으로 한 번 나왔는데 이제 요걸 이제 요 문장만 정확하게 알면 돼요. 일단 최소 운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추가적인 운송비 부담액에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것이 등비용선이래요.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일단 요거는 운송비만 고려하는 거예요. 운송비만 고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등고선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있고 등고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제일 정점이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굉장히 어떻게 돼요? 이 높이가 이걸 위에서 보면 이렇게 가파르고 이렇게 여기는 평지죠. 평지죠. 그런데 이 등비용성도 등고선이랑 비슷하게 여기가 중앙인데 여기에서 요로 갈 때 가령 여기에서 10원 들어.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도 10원 든대요. 요 원에 운송비가 다 똑같다는 얘기인 회사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기가 운송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왜? 조그만 거리를 갔는데도 똑같이 10원이 들었죠. 그러면 길게 움직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운송비가 10원 들고 여기서는 짧게 움직였는데 10원이 들었단 말은 여기서부터 일로 이동하는 게 더 수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공장을 옮길 때 최소 운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에 이 등비용선을 보고 고려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자, 그래서 추가적인 운송비의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것이 등비용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을수록 어때요? 여기가 되게 힘들다는 얘기야. 짧게 거리를 가더라도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요 최소 운송비 지점으로 기업의 입지를 바꿀 때 요거를 고려하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그리고 특히 등비용선이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2번 허프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기업번 어떤 매장이 고객에게 주는 효용, 만족감이 클수록 그 매장이 고객들에게 선택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공리의 바탕을 두고 있대요. 자, 우리 허프 모형의 공식이 이렇게 됐잖아요. 거리분의 마찰계수의 제곱분의 여기 그 점포의 크기 이렇게 됐었죠. 그러면 이 고객의 만족이 클수록 그 매장의 고객들에게 선택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은 사실 이겁니다. 그 매장이 되게 커. 작은 데보다 크면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죠. 고객들이 가서. 그러면 그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거야. 그리고 이왕이면 가까운 거리에 가야지 더 만족감이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효용이란 말 안엔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자, 아무튼 이게 맞아요. 맞아. 근데 사실 좀 약간 두리뭉술해요. 수험생들이 이런 거를 효용이란 말도 좀 잘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잘 모를 수 있어요. 두리뭉술하니까. 그러니까 이상한데? 물음표? 할 수 있고요. D번 해당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의 행동력은 방문하고자 하는 매장의 크기에 비례하죠. 그리고 매장까지의 거리는 마찰계수의 거듭제곱에 반비례하잖아. 이 반비례한다는 말이 얘네 거리의 마찰계수의 거듭제곱이 분모에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
자, 그 다음에 공간 거리 마찰 계수는 시장의 교통 조건과 매장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며 교통 조건이 나빠지면 요 마찰 계수는 많은 의미들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 교통 조건이 나빠지면 더 커지겠죠. 그래서 거리가 커질수록 더 뭐 이 값을 작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대요. 자, 맞고 그러니까 그 말이 마찬가지야. 요 거리가 작을수록 어떻게 이 값 전체가 커지죠. 그 말이 더 상품을 더 높은 확률로 선택한다는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기억은 모르더라도 니은, 디귿, 리을은 알아요. 그러면 니은, 디귿, 리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요거 포함되어 있고 얘네는 포함이 안 돼 있어. 그 니은, 디귿, 리을이 다 포함되어 있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미음도 맞겠네. 그러면 기억이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승부를 냈어야 되니까 사실 이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5개를 다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사실. 고정된 상권을 놓고 경쟁함으로써 제로성 게임이 된다는 한계가 있다. 자, 여기서 제로성 게임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허프 모형에서 보면 여기 두 개의 상점이 있죠. 그럼 여기 어떤 고객들이 모여 있는 마을 또는 도시가 있을 때 여기에 일정한 사람들이 한 곳에만 가지 다른 곳에는 안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네 둘이 손님을 뺏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여기에 있는 고객들이 여기도 갔다가 이 상점도 갔다가는 아니고 한 곳에 가게 되면 다른 곳은 안 가. 고객을 뺏어올 수 없어요. 이게 제로성 게임이라고 이걸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요 고정된 상권을 놓고 경쟁하면서 제로성 게임이 된다는 한계가 있다. 즉 현실에서는 여기 이 마을에 있는 고객이 여기도 갔다가 뭐 둘 다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오직 한 군데만 가면 한 군데 손님을 뺏기면 얘가 다시는 뺏어올 수 없는 그런 제로성 게임이 된다는 그런 비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5개 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가지고 요게 여러분들이 이 허프 모형에 대한 특징들을 굉장히 좀 여기에서 무슨 효용이다 이런 말을 쓰고 약간 좀 이런 제로섬 게임이다 이런 우리한테 좀 익숙하지 않은 말들을 넣어가지고 좀 혼동스럽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에요. 답은 5번입니다. 3번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기초할 때 A시와 B시의 상권 경계점은 A시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지점인가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A시가 64만 명, B시가 16만 명 동일 직선상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A시와 B 사이의 직선거리는 30이래요. 그러면 지금 A시가 64만 명이죠. B시는 원래 B시가 좀 작아. B시는 16만 명이고 얘네들이 직선거리래요. 그러면 이 경계 지점은 요 A시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를 구하는 건데 여러분 봐봐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죠. 그러면 어느 게? 요 경계점은 작은 쪽에 가까운데 이렇게 한 여기쯤 뭐 경계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기 작은 쪽을 1이라고 놓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어떻게 놓으라 그래서 루트 한 다음에 큰 게 분자로 가고 작은 게 요렇게 됐다 그랬죠. 그래서 루트 16분의 64 대 1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럼 요거를 풀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얘하고 약분하면 이게 4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요거는 2대 1이 되네. 2대 1. 2대 1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요 거리를 알아야 돼. 거리.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총 거리가 아까 30이라 그랬죠. 그럼 30 곱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분의 여기가 2야 돼야 되니까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그래가지고 3분의 2예요. 이게 약분하니까 20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20kg입니다. 그럼 나머지 여기는 당연히 10kg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아셔야 돼. 지금 요 컨버스 모형에서 요것들 작은 것분에 자 다시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 큰 거 작은 거 있을 때
경계점은 작은 쪽에 가깝게 경계점이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1이에요. 그러면 몇 대 몇이야? 루트 작은 거 분의 큰 거 16분의 64대 1 이렇게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4번 허프 모형을 활용하여 점포 A의 월 매출액을 추정하였는데 착오에 의해서 공간 마찰 계수가 잘못 적용된 것을 확인했다. 올바르게 추정한 점포 A의 월 매출액은 잘못 추정한 점포 A의 월 매출액보다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주민하고 1인당 점포 소비액이 나와요. 이거를 착오에 의했을 때, 즉 잘못 적용된 마찰 계수 1로 해서 한번 A의 월 매출액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마찰 계수 2로 한 번 더 구해. 그래가지고 요거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요 두 개를 빼준 게 이제 여기 값이 나오는데 문제가 약간 좀 지저분하죠. 이런 문제는.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되냐면 먼저 유인력. 먼저 요거 잘못 계산한 거, 마찰 계수를 잘못 적용한 거를 먼저 계산하면 점포 A의 유인력이 5분의 751 1승. 요거 점포 B의 유인력은 10의 1승분의 2500. 그 도표를 되게 잘 줬어요. 이거 지금. 요 점포 C는 5의 1승분의 500 해가지고 요거에다가 요렇게 요거 세 개를 다 더한 게 분모고, 그죠? 요거 세 개를 더한 게 다 분모고, 여기에다가 요 분자 A 5분의 750이 분자로 들어간 게 요 착오에 의한 A의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요 A 요게 마찰 계수 1로 한번 구한 거, 그다음에 마찰 계수 2로 구한 거를 서로 빼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150이겠네. 그러니까 150 더하기 요거는 250 더하기 요거는 100 해놓고 이렇게 150 해서 나온 거에다가 여기 30만 곱하기 만 곱해야 되죠. 만 곱하기 30만 한 값이 A의 매출액이에요. 자, 계산은 여기 밑에 해설에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봐봐요. A 점포 이렇게 마찰 계수 1로 이거 잘못 적용된 걸 가지고 구한 거예요. 먼저 구해서 여기다가 A 점포의 추정 매출액은 만 곱하기 30만 원 곱하기 요거 A, B, C, A 그러니까 9억이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올바른 마찰 계수 2를 사용한대. 2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5의 2승, 10의 2승, 5의 2승을 요렇게 한 거를 더한 다음에 요거 분자가 뭐예요? 요게 들어가는 거지. 5의 2승분의 750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볼게요. 여기는 요거 A 점포, B 점포, C 점포 제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찰 계수 2를 썼다는 거. 유인력을 구할 때. 그럼 각각 30, 25, 20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돼? 30, 25, 20 더하기 분자는 30이 들어가겠죠. 여기에다가 만 곱하기 30만 원을 곱해야 되겠죠. 그럼 12억이 나와. 그러면 9억에서 12억으로 잘못 계산했을 때는 A 점포의 매출액이 9억이었는데 제대로 된 마찰 계수 2를 가지고 구했더니 12억이 나왔으니까 3억이 증가했네요. 그죠? 3억이 증가했어. 그래서 답은 뭐예요? 3억 원이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한 번만 그러니까 요거 마찰 계수 두 개를 가지고 똑같이 계산해서 빼주면 되는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요 34회 때 요런 유형의 문제가 처음 나왔으니까 수험생들이 좀 당황을 했던 그런 문제예요. 자, 5번 부동산 입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회귀 모형은, 자, 회귀 모형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변수 하나를 변화를 시켰을 때 다른 변수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걸 보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 인자라는 말이 변수랑 유사한 말이어서요. 회귀 모형은 특정 부지의 소매점포의 성과, 그러니까 이게 매출액이겠죠. 소매점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접근법 중에 하나다. 맞습니다. 자, 2번
도심 지역의 건물들이 고층화된다는 것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다는 것인데, 이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건데, 요 고층화가 된다는 것은 집약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집약적으로 토지를 사용한다는 말이고, 그게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요 자본을 그냥 어떤 기계를 설치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냥 건물이라고 치면은 이게 되게 쉬운데,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기계를 좀 더 많이 기계를 여기다 넣는데, 기계를 조금 더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건물이 꽉 찼어. 건물이 1층 건물이 꽉 찼어요. 그러면 여기 건물을 쌓으려고 했는데 여기 토지가 되게 약하고 지반이 되게 약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을 하나 더 쌓으려면 토지를 더 늘려줘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토지를 점점 늘려주면은 이거는 어떻게 요 건물에 대해서 토지가 대체성이 없는 겁니다. 대체성이 없는. 근데 이럴 수 있죠. 여기 토지는 지반이 되게 튼튼해서 여기다 건물을 하나 쌓았어요. 기계를 더 놓으려고 그럴 때 토지를 사는 게 아니라 건물을 하나 더 쌓아. 건물을 하나 더 쌓고 건물을 하나 더 쌓아서 고층화가 되면 여기에 있는 기계를 놓을 토지 대신 자본, 즉 건물로 대체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그렇죠. 요 토지가 자본, 건물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는 높게 쌓았다는 얘기야. 높게 쌓았어. 이렇게 크게 듬성듬성 이용하는 게 아니라 빽빽하게 집약적으로 이용한다는 말이 곧 토지를 뭘로? 건물이나 기계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 그게 고층화이면서 집약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3번.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따르면 두 개 도시의 상거래 흡입력은 두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죠. 인구에 비례하고 두 도시의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 분모가 거리분의 제곱에다가 여기 인구수 뭐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크기 요거. 자, 4번. 허프의 상권 분석 모역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 점포와의 거리, 점포의 면적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맞고요. 5번.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다른 생산 조건이 동일하다면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럼 이게 결국 뭡니까? 수송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6번. 상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상권은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을 정의하는 공간 개념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르죠.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2번.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상권의 규모가 커지죠. 구입 빈도가 낮은 대표적인 게 다이아 반지 뭐 그런 거죠. 그런 경우에는 상권이 크고, 구입 빈도가 높은 대표적인 상품이 라면이에요. 편의점, 가게 어디서든 살 수 있는 거. 그거는 상권의 규모가 작죠. 그러니까 답이 2번입니다. 3번. 상권 획정을 위해 접근법으로는 공간 독점 접근법, 시장 침투 접근법, 분산 시장 접근법이 있는데 고급 가구점과 같은 전문품의 경우 분산 시장 접근법이 유리하다. 그냥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4번. 컨버스는 경쟁하는 두 도시에 각각 입지해 있는 소매 시설 간 상권의 경계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레일리의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했죠. 맞습니다. 컨버스의 경계점 모형이잖아요. 경계점을 알 수 있는 거. 허프는 상권 분석에서 결정론적 접근보다 확률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허프의 확률 이론이에요. 답은 2번입니다. 7번. 다음 표는 어느 시장 지역 내 거주지 A에서 소비자가 이용하는 쇼핑센터까지의 거리와 규모를 표시한 것이다. 현재 거주지 A 지역의 인구가 1000명이다. 허프 모형에 의한다면 거주지 A에서 쇼핑센터 1의 이용객 수는, 쇼핑센터 1의 이용객 수가 얼마냐? 공간 마찰계 수가 2고 소요 시간과 거리의 비례는 동일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하는데, 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간 마찰 계수가 있는데 왜 시간과 거리가 비례하다고 했냐면 거리 대신 시간을 준 거예요. 여기. 그러면 이것도 요렇게 지금 공간 마찰 계수가 2죠. 그러니까 5제곱분의 1000 더하기 10제곱분의 1000 요렇게 한 거에다가 요거를 요렇게 해서 요거를 분자로 올린 게 쇼핑센터 1의 뭡니까? 유인력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요 제곱이 지금 요거고 10의 제곱의 1000이 요겁니다. 근데 우린 쇼핑센터 1에 대한 유인력을 얻어야 되니까 분자가 요게 되는 거죠. 요거 곱하기 1000명이라고 했으니까 1000이에요. 하면 800명이 나오게 되네요. 답은 5번입니다. 8번. A도시와 B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도시는 A도시로부터 5km, B도시로부터 10km 떨어져 있는데 A도시의 인구는 5만 명, B도시의 인구는 10만 명, C도시의 인구는 3만 명이다.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적용할 경우 C도시에서 A도시와 B도시로 C도시에서 A도시와 B도시로 구매 활동 유인되는 인구 규모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거는 지금 C도시가 있는데 A도시로부터 여기는 5km, B도시로부터 10km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A도시 C. 그래서 B도시의 인구는 10만. 그 다음에 A도시는 5만, C도시는 3만인데 이 3만 명이 A도시와 B도시로 각각 얼마나 가느냐 이제 그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요거 5만하고 5가 있는데 여기 마찰 계수를 구해도 없는 이유가 여기 보면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적용한다는 말이 뭐예요? 마찰 계수가 2라는 얘기입니다. 2. 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거리에다가 제곱을 곱하는 게 분모가 되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5니까 5제곱분의 5만 더하기 여기는 10이니까 10제곱분의 10만 해가지고 A도시는 요게 분자로 가는 거예요. 분자로. 그런 다음에 곱하기 3만 하면은 이제 여기에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요거를 깔끔하게 우리가 해설해 보면 자, 보세요. 요게 A도시, B도시의 각각의 유인력, 그 다음에 요 A도시로부터의 유인력은 분자로 이렇게 A가 가는 거죠. 곱하기 3만 하니까 2만 명이 나왔어. 그럼 B도시는 3만에서 2만 빼면 10,000명이죠. 아니면 B도시 구하려면 요 자리에 요거를 분자로 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2만 10,000명이니까 몇 번이냐면 요게 4번입니다. 4번. 9번. 베버의 공업 입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생산자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우리 경제학 전체적으로 부동산학 개론 전체적으로 다 합리적인 경제인이라고 다 가정을 해요. 2번.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을 기업의 최적 입지점으로 본 게 베버의 공업 입지론이죠. 최소 비용 이론. 3번. 기업의 입지 요인으로는 수송비, 인건비, 직접 이익을 제시했는데 수송비하고 인건비는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하지만 직접 이익은 높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여기는 직접 이익까지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자, 5번. 등비용선은 최소 수송, 아까 이거 봤죠? 등비용선. 그냥 등비용선 아까 나온 그대로인데 요 수송비의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이 등비용선인데 이게 베버의 입지론에 나오는구나 정도만 그냥 여러분들이 아세요. 자, 답은 아무튼 4번입니다. 10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사용되는 개념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기업번. 중심지, 각종 재화와 서비스 공급 기능이 집중되어 배우지에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지역이 요 중심지 맞죠? 기억이 들어가야지 답입니다. 기억이 들어가야 답이에요. 그러니까 5번하고 2번은 답이 아니네. 니은번. 도달 범위, 중심지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 한계로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1이 되는 지점, 요 0이 되는 지점이죠. 니은이 들어가면 답이 아니에요. 니은이 들어가면 답이 아니니까 대박이네요. 그냥 요 두 개만 보고도 4번이 답이다. 이걸 찾을 수 있습니다. 디귿번.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고, 1번 최소 요구 범위는 판매자가 정상 이윤을 얻는 만큼의 충분한 소비자를 포함하는 경계까지의 거리가 최소 요구 범위죠. 11번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적용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괄호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여기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적용한다는 말은 공식에서 요 마찰계수 자리에 제곱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분자가 인구고. 자, 그러면 A시가 인구 1만 명, B시가 5천 명인데 그 사이에 9천 명이 신도시 C가 들어서고 A와 B 사이의 직선거리가 각각 1, 2km라는 얘기는 뭐냐면 A시가 1만 명, B시가 5천 명이 있어요. 근데 요 사이에 C가 9천 명짜리 신도시가 들어섰는데 각각 1km, 2km라는 얘기입니다. 거리가. 신도시 C 인구 중 비구매자는 없고 A시, B시에서만 구매 활동을 한다고 가정할 때 신도시 C의 인구 중 A시로의 유인 규모가 기억이고 B시로의 유인 규모가 니은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요게 분모, 요거 자승이 분모죠. 얘네들이 다 분자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 가지고 우리 공식을 보면 이렇게 푸는 거죠. 요게 A시로의 유인력, B 요거, 그 다음에 요게 A죠. 왜? 요거 봐봐. 1의 자승 1만, 그리고 요거 2의 자승 5천, 2 자승분의 5천에서 요게 A니까, 그 다음에 C의 인구 9천을 곱해요. 그러면 9천 명 중에 8천 명이 A시로, 그리고 모든 비구매자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9천에서 8천 빼면 1000명이 B시로 가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게 정답이 몇 번이냐면 요게 5번이네. 8천 기억 8천 니은 1000이니까 5번이 답입니다. 12번 C도시 인근에 A와 B 두 개의 할인점이 있다.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 비할인점의 이용 객수는 해놓고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거리 마찰 계수가 2래요. 도시 인구의 60%만 할인점을 이용한답니다. 그러면 여기 60만, 여기 30만에다가 나중에 이제 60%를 곱해줘야겠네. 나머지 40%는 A 할인점이건 B 할인점이건 이용을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냥 뭐 그림까지는 줄 필요 없는데, 자, 아무튼 이제 요거 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한 게 A 할인점이 아니라 B 할인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B 할인점. 그러면 어떻게 구해요? 요거 먼저 A 할인점의 유인력을 보면 여기 10의 제곱. 왜냐면 마찰 계수가 2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5천이에요. 5천 더하기 20의 제곱, 그 다음에 2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우린 비할인점의 이용객수라 되니까 요거를 분자에다가 해야 돼요. 분자에다가 곱하기 요거 30만에다가 곱하기 0.6을 하면 이용 객수가 나오겠죠. 자, 이거를 식으로 쓰면 요거 보세요. 요게 B야, B. 요게 A고 요게 B죠. 요거만 바꿨었네요, 제가 방금. 요거 거기다가 30만 C의 인구 0.6, 60%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9만 명이 나옵니다. 답은 3번이에요. 13번 A, B 도시 사이에 C 도시가 위치한다.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적용하래요.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거리 제곱을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인구 요 공식을 써야 돼. C 도시에서 A, B 도시로 구매 활동이 유인되는 인구 규모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즉 C 도시 인구 모두 구매자래. 모두. 자, 그러면 여기에서 A 도시의 인구수와 B 도시의 인구수 알고 요 C 도시 5만 명이고 C와 A의 거리 10, C와의 도시 5니까 요거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중간에 C가 있어. C가 5만 명의 인구고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B는 40만 명이고 그러니까 A는 40만이고 B가 10만 명이죠. 거리는 C와 A가 10km,
여기 C와 B가 5km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A는 어떻게 구해요? 요거 10의 제곱분의 40, 그 다음에 요게는 5의 제곱분의 10 해가지고 구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A 도시의 유입 인구는 10 제곱분의 40 요겁니다. 요거 B 도시 요거는 5의 제곱분의 10만 요거. 그러니까 A를 구하려면 요게 분자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C 도시가 5만 명이라 그랬으니까 5만을 곱해요. 그럼 2만 5천 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5만에서 2만 5천 빼면 왜? 모두 구매한다 그랬으니까 모두 구매자라 그랬죠. C가. 그럼 여기 B 도시 유입 인구도 2만 5천이니까 답이 몇 번이냐면 3번이 답이네요. 3번. 14번. 허프 모형을 활용하여 X지역의 주민이 할인점 A를 방문할 확률과 할인점 A의 월 추정 매출액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일단 X지역의 주민이 4,000명, 1인당 월 할인점 소비액이 35만이고 공간 마찰 개수가 2죠. 그럼 이거 거리분의 제곱을 쓴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규모가 들어가고 분자에는. 그리고 X지역 주민이 모두 구매자 A, B, C 할인점에서만 구매한다고 가정한대요. 그러면 이거 확률 구하는 거는 A 방문할 확률은 5의 제곱분의 500, 10의 제곱분의 300, 15 제곱분의 450 요거를 다 더하고, 그죠? 요걸 다 더해. 그래서 분자에다가 뭘 구해요? 분자에다가 요거를 5의 제곱분의 500을 하고 곱하기 100 하면은 이제 확률이 나오겠죠. 그죠? 한번 볼까요? 자, 요걸 이렇게 보면 요 식입니다. 요 식. 우리 해설에 있는 거예요. 해설이 있어요. 요거 A, B, C. 여기는 A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 하면 80%가 나오고 매출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걸 똑같이 요거 A에 대한 요거 유인력이죠. 그래서 X지역의 주민이 4,000명이고, 그죠? 1인당 35만 원 쓴다 그랬죠. 35만 원. 그러면 요 세 개를 다 곱하면 요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11억 2천만 원이죠. 11억 2천만 원. 그래서 답이 80%. 요 80% 11억 2천만 원이니까 이게 2번이네요. 2번. 15번.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레일리는 두 중심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중심지의 크기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야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거리, 제곱, 그 다음에 여기 크기 또는 인구 요렇게 돼야 돼요. 요렇게. 근데 지금 요 말은 분자하고 분모하고 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요거 약간 좀 얍삽하죠. 요거. 자, 그 다음에 2번. 배번은 운송비, 노동비, 직접 이익을 고려하여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 입지가 된다고 보았다. 이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의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여기 되게 2, 3, 4, 5번이 굉장히 좋은 지문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3번. 컨버스는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소매 시장 간 상권의 경계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했다. 맞고요. 4번. 허프는 소비자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소비자의 점포와의 거리, 경쟁 점포의 수와 면적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 허프의 모형이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마찰 계수가 들어가는 거죠. 자, 5번. 크리스탈러는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 중심지가 계층화되며 서로 다른 크기의 도달보며 최소 요구치를 가진다고 보았다. 맞죠? 답은 1번이에요. 1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올바르게 고른 것은 기억번. 토지 이용이 도시를 중심으로 지대의 지불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튀넨의 이론을 도시 내부에 적용해. 자,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을 배우면 이회독하신 분들은 이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란 걸 알게 되거든요. 이게 되게 쉬워요. 그래서 4번하고 5번은 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 중심지 규모의 크기에 따라 상권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것을 실증한 건 크리스탈러죠. 그냥 답이 3번인 겁니다. 그런데 자, D급본 한번 읽어볼게요. 특정 점포가 자 밑줄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하는지를 제시. 요걸 알아요. 요게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라는 게
요 문장만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에서 한 문장 갖고 계속 물어보거든요. 요거는 알아두자고요.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한 장소가 어디에 입지하는가를 보여주는 게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더라. 내용은 몰라도 되고 그냥 요게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이다. 요거만 알아두자고요. 요 한 문장만 반복해서 여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아무튼 3번이에요. 17번. 허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거는 보세요, 여러분들. 허프 모형이 거리 해놓고 원래 여기가 제곱이었어요. 레일리의 모형이 중력 모형을 따라한 거에서 요게 제곱에서 이렇게 크기 면적이었는데, 요 레일리를 따라해서 허프가 요 제곱 대신 마찰 계수 승으로 요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력 모형을 활용해서 따라했어, 허프가. 그래서 상권 규모 또는 매장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마찰 계수가 있잖아요. 마찰 계수가 크다는 것은 요 분모값 전체가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점포로 그만큼 갈 확률이 떨어져요. 그 말은 뭐냐면 교통 상태가 되게 안 좋아, 열악해. 그러면 이 마찰 계수가 커집니다. 그래가지고 분모값이 커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값이 작아져. 그 말은 그 점포에 더 안 간다는 얘기예요.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안 좋아질수록 마찰 계수는 커지고요. 그 다음에 사러 가는 물건이 비싼 거야. 비싼 거면 다이아몬드 사려면 기꺼이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저기 뭐 제주도, 심지어는 미국까지도 갈 수 있겠죠. 좋은 다이아 같은 거 사려면, 다이아 반지 같은 거 사려면. 근데 라면 사러 제주도까지 갑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그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도 이 마찰 계수가 차이가 나서 5번 보세요. 전문 품종의 경우에는 비싼 거의 경우는 일상용품점보다 마찰 계수가 더 작아야지. 그래야지 거리를 가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통 조건이 나쁘면 마찰 계수가 커지게 돼요. 그 말은 마찰 계수는 시장의 교통 조건이라던가 쇼핑 물건의 특성, 비싼 거면 더 마찰 계수가 작아지고 싼 거면 커진다, 일반적으로. 따라 달라지는 값이다. 요 세 개가 거의 일맥상통한 얘기죠. 3번은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18번.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여기 오타가 났네요. 이론에 관한 설명 중. 기억번. 호이트에 의해서 도시는 전체적으로 원을 반영한 부채꼴 모양의 형상으로 그 핵심의 도심도 하나이나 교통의 선이 도심에서 방사되는 것을 전제로. 이거는 너무 쉬운 건데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은 어렵겠지만 2회독 하시는 분들은 이게 맞다는 걸 알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기억이 들어가야지 답인 거야. 자, 그래서 얘네들은 2, 4번은 답이 아니네요. 래쉬는 수요 측면의 입장에서 기업은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해야 된다고 봤죠. 수요 측면 래쉬. 니은이 들어가야 답이니까 그냥 답은 5번이네요. 자, 디귿번. 튀네는 완전히 단절된 고립국을 가정하여 이곳의 작물 재배 활동은 생산비와 수송비를 반영하여 공간적으로 분화된다고 보았죠. 답은 5번입니다. 19번. 19번은 내용은 쉬운데 수험생들이 처음에 이 문제를 보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였어요. 내용은 되게 쉬워요, 풀면. 자, 볼게요. 다음 표는 쌀, 우유, 사과 세 가지 상품의 1000평방미터당 연간 산출물의 시장 가격, 생산 비용, 교통 비용을 나타낸다. 상품의 생산지와 소비되는 도시까지의 거리가 19km인 지점에서도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상품들은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자고요. 먼저 시장 가격에다가 비용을 빼야 돼. 비용을 빼고 그 다음에 교통 비용을 빼고 남은 것이 이윤이 되고 그 이윤을 가지고 이윤이 있다면 그걸로 뭡니까? 지대를 냈었죠. 우리. 자, 그럼 볼게요. 그럼 요 쌀 같은 경우에는 150이에요. 150. 150에서 뭘 빼는 거야? 요 생산 비용 70을 빼고 그 다음에 교통 비용이 오니까
또 요것도 빼줘야겠네요. 5 곱하기 19를 빼준 것이 어떻게 여기에서 요게 양수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지 이게 이윤이 남는 거죠. 매출액 여기 시장 가격이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 이건 뭡니까? 요거는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자, 그래서 요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150에서 70 빼고 그 다음에 5 곱하기 19까지 빼준 거야. 그러니까 15 마이너스 15죠. 그러니까 쌀은 이윤이 안 남아. 쌀은 이윤이 안 남아요. 우유 같은 경우에는 200에서 생산비 100을 빼고 그 다음에 요 19에다가 4를 곱해. 4를 곱한 게 이게 수송비죠. 수송비. 수송비 이건 생산비용 빼주니까 24. 사과는 250에서 요거 생산비 130 빼고 수송비 6 곱하기 19를 빼니까 요게 6으로 되죠. 그러니까 얘네 둘은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윤을 얻어요. 그래서 사실 근데 이 문제는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하는 것보다 얼마까지 가령 각 상품들은 얼마까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가, 지대를 낼 수 있는가 그렇게 냈어야지. 왜? 얘는 아예 지대를 못 내죠. 얘는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얘는 24까지 지대를 낼 수 있고 얘는 6까지 지대를 낼 수 있거든요. 자, 아무튼 근데 이건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상품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답이 2번이네요. 우유와 사과예요. 우유와 사과. 20번.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입지 이론은 인간의 정주 체계의 분포 원리와 상업 입지의 계층 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상업 입지의 계층 체계를 보고 이거 크리스탈러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인간의 정주 체계는 그냥 주거 체계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두 번째 문장 보면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 나오죠. 이거 보고 그냥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구나 라는 걸 요거만 보고도 알아야죠. 사실 설명하는 것으로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을 때 판매자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상권 범위가 된다. 요거 상업 입지의 계층 체계. 그죠? 답은 5번인데 고객의 다목적 구매 행동, 고객의 지역과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아무튼 답은 5번이에요. 21번.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서로 다른 지대 곡선을 가진 농산물들이 입지 경쟁을 벌이면서 각 지점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농업적 토지 이동의 토지가 할당이 된다. T넨의 위치 지대설이죠. 이거만 보더라도 사실 답이 나와야 돼요. 농산물 생산 활동의 입지 경쟁 과정에서 토지 이용이 할당되어 지대가 결정되는데 이를 입찰지대라고 한다.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집약 농업이 입지하고 교외로 갈수록 조박 농업이 입지한다. 모두 다 T넨의 위치 지대설입니다. 22번. 레일리의 소매중력 모형이래요. 그럼 이거 거리분의 제곱을 써야 되겠네요. 요거. 그래서 여기 위에 인구나 뭐 크기, 면적이 나오겠죠. 분자는 C도시의 소비자가 A도시와 B도시에서 소비하는 월 추정 소비액은 얼마냐 해놓고 C도시 인구가 모두 소비자라는 거 요것도 아셔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A도시의 인구 5만, B도시 인구 3만 2천, 그리고 C도시가 A와 B도시 사이에 위치한대요.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A도시, 자, 여기 크기가 좀 다른데 여기 A도시, B도시 사이에 C가 왔어요. A도시가 5만이고 B도시가 3만 2천이다. 요거 그 다음에 요 C도시하고 A도시는 5km, 요 C도시와 B는 2km. 그 다음에 요 C도시 소비자의 잠재 월 추적 소비액은 여기 10억 원. 인구는 안 주고 일단 그냥 10억 원이라고만 여기다 줬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인구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금액을 구하는 거예요. 금액을. 자, 그러면 이제 나와야죠. 여기 보면은 A도시, B도시가 나오니까 A도시는 5의 제곱, 요거 5의 제곱. 아까 여기 레일리의 소매 중력 모형이니까 여기 제곱이에요. 그래서 여기 5만 더하기 요거는 2의 제곱분의 3만 2천 해가지고 여기다가 A도시는 요게 분자. 그죠? 그래서 곱하기 요 10억 원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죠? 한번 요거 볼까요? 자, 여기 지금 A, B, A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 10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2억 원이야. 그러면 10억에서 2억 빼면 8억이네. 그죠? B 도시가 뭐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A, B에서 B 곱하기 10억 해도 되지만 2억 원이니까 나머지 10억에서 6 보면 8억이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요게 2억 A 도시 2억 원, B 도시 8억 원이니까 답은 3번입니다. 23번. 다음 입지 및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산업 입지의 영향 요소를 운송비, 노동비, 집적 이익으로 구분하고 이 요소들을 고려하여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 입지가 된다는 것이다. 맞죠? 그래서 기억이 들어가야지 답이에요. 기억이 들어가야지 답이다. 2번하고 4번은 답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니은은 읽고 이게 세 개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니은을 읽어도 별 답 찾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게 디귿을 알아야 돼. 디귿이 유일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자, 요 세 개 중에 디귿을 알아야지 정답을 찾을 수 있죠.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하는가에 대한 원칙을 제 요 문장 알아두라 그랬죠. 넬슨은 요 문장밖에 안 나와요. 요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 그러니까 이거 맞죠? 그러니까 답은 그냥 5번입니다. 요거 두 개 맞고 나머지 네 개 다 맞는다는 얘기인데 자, 나머지 읽어볼게요.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은 장소에 따라 수요가 차별적이라는 전제하에 수요 측면에서 경제 활동의 공간 조직과 상권 조직을 파악한 거고 1번 요거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해리스와 울만은 요게 다핵심 이론을 주장했어요. 단일의 중심 업무지구를 핵으로 하여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핵이 점진적으로 통합됨에 따라 전체적인 도시 구조가 형성된다. 2회독 하시는 분들은 요 내용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4개가 다 맞았네요. 24번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최소 비용 지점은 최소 운송비 지점, 최소 노동비 지점, 집적 이익이 발생하는 구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 맞죠? 2번 등비용성은 최소 운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의 입지를 바꿀 경우 운송비와 노동비가 동일한 지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운송비가 동일한 지점이죠. 노동비는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답이 2번이 틀렸네요. 원료 지수가 1, 원이니까 1보다 큰 공장은 원료 지향형 입지 선호하고 제품의 중량이 국지 원료의 중량보다 크대요. 그러면 시장 가까이 있어야겠네. 제품이 더 무거우니까 시장 지향형 입지를 선호한다. 맞고요. 5번 운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25번 크리스탈러의 중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거는 단어를 좀 정확하게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하려고 굉장히 좀 이게 디테일하게 냈는데 한번 볼게요. 1번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가 최소 요구 범위가 아니라 이게 최소 요구치입니다. 이게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0이 되는 곳까지의 거리죠. 그럼 이게 최소 요구치가 아니라 이게 재화의 도달 범위죠. 도달 범위. 그 다음에 배후지는 중심지에서 재화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변 지역이고 그 다음에 요 판매자가 정상 이윤을 얻을 만큼의 충분한 소비자들을 포함하는 경계까지의 거리가 요게 도달 범위가 아니라 여기 위에는 최소 요구 범위죠. 최소 요구 범위고요. 그 다음에 5번 중심지 요 5번 지문이 참 치사한데 중심지와 재화 및 서비스가 배후지에서 중심지로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가 아니라 이게 중심지에서 배후지로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입니다. 요거 그래서 이 정확한 뜻을 최소 요구치, 최소 요구 범위, 배후지, 도달 범위 정확한 뜻을 특히 요 도달 범위하고 요 최소 요구 범위 있죠. 요걸 정확한 뜻을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답은 3번입니다. 요 입지론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가 제일 비교적 쉽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계산 문제를 좀 푸는 연습을 충분히 하면 거의 100% 다 맞춥니다. 시험에는.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론의 좀 정확한 정의를 좀 알아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